어제 국내에서는 시장의 최대 관심사인 공매도 금지 공개 토론회가 있었고요. 또 미국에서는 그동안 증시를 이끌었던 M7 대신 앞으로 일렉트릭 11이 대체할 것이란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반대편 일본에서는 대기업 임금 인상과 함께 조만간 디플레이션 탈출과 또 마이너스 금리가 동시에 해제되지 않겠냐, 이런 시각들이 조심스럽게 고개를 들고 있는데요.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는 모두 중요한 문제인 만큼 오늘은 이 문제들을 종합적으로 다뤄보겠습니다. 도움 말씀에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춘 논설위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우선 어제 공매도 토론이 진행됐었는데요. 참 그동안 말도 많고 탈도 많았었죠. 그런 만큼 이번에 좀 개인 투자자들의 참가한 부분이 좀 많이 의미가 있었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사실 사실 이 공매도 금지 토론, 국내 개인 투자 입장에서는 가장 관심사고요. 예. 그다음에 우리 서학개미 분들이 미국의 M7 종목들을 많이 갖고 있는데요. 예. 지금 주도주가 이렇게 바뀌는 움직임, 이것도 좀 관심이고. 그렇죠. 그리고 엔화 투자하신 분들이 꽤 많은데요. 예. 사실 일본의 대기업의 임금 상승률은 춘투와 관련돼 있고 물가와 관련돼 있고 일본의 디플레 탈출과 관련돼 있고 그리고 마이너스 금리 해제와 관련돼 있기 때문에 굉장히 관심사다. 오늘 이런 내용을 좀 전반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예. 우리가 작년 11월 3일 날 공매도 금지 조치가 나왔을 때 왜 이 학자와 예. 그다음에 이해관계가 있는 제도권의 증권사 사람들만 여기에 참여시키느냐. 공매도 금지는 개인을 위한 거니까 개인의 대표자들 좀 참석해달라 하는 이쪽을 요구했습니다. 예. 근데 어제 박순혁, 시청자 여러분한테는 배터리 아저씨라고 알려져 있죠. 그렇죠. 그리고 정의정 한국투자정의협회 대표, 예. 이분들이 이제 개인 투자 대표로 참석해서 이 자체가 의미를 갖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사실 증시 입장에서는 감독당, 그럴 리 없겠습니다는 은연중에 예. 감독 당국과 제도권에 있는 증권사 결탁하는 게 아니라는 카르텔 문제가 있는 상태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이병권 금감원장께서 과감히 수용해서 개인 투자가 대표들을 이렇게 등장시킨 것은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예. 그리고 어제 외국인들 사이에서도 돋보인 사람이 박순혁 작가입니다. 사실 이분과는 저는 개인 입장에서 한 번도 만난 사람이 없습니다. 예. 근데 한국의 자본시장 발전을 위해서 개인 투자자의 이익을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시는 분이니까 이 방송에서는 사실 개인적 연구와 여부와 관계없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예. 사실이고요. 어제 가장 스포트라이트 받았고요. 이분이 용기 있게 지적을 했습니다. MM, 예. 자막이 이제 돌아갔습니다는 MM, 마켓 매니플레이터, 시장 조성자래죠. 그렇죠. 그리고 리퀴드 프로듀서에서 공급자. 그래서 MM과 LP의 열애, 저는 걷다 불법을 늘 얘기했는데요. 열애 공매도 문제에 대해서는 이것이 정부 당국에서 모처럼 했던 공매도 금지 효과를 이렇게 굉장히 제어한다. 예. 이걸 과감하게 어제 얘기했거든요. 그렇죠. 이런 측면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문제는 이복현 금감원장의 자세입니다. 우리가 현 정부의 경제 강요 중에서는 이복현 원장을 계속해서 이렇게 칭찬하는 일괄적 목소리를 지금 내고 있는데요. 어제 그 자세를 보니까 경찰선 감독 당국의 입장에서도 굉장히 좀 눈에 아픈 얘기인데요. 예. 그걸 아주 겸손하게 들으시는 자세, 이거는 어제 돋보였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예. 이게 정책을 마련하는 겁니다. 정책을 마련해 가는 겁니다. 앞으로 이런 과정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이렇게 이해관계자끼리 증권 정책이 어떻게 증권사와 감독 당국이 마련하는 겁니까? 개인 투자가 비중이 지금 1,500만이 되는데요. 예. 누가 만들어야 됩니까? 개인 투자가들이 만들어야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증권사가 감독 당국의 정책을 만들면 카르텔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어제 이복현 원장께서 개인 투자가 대표를 이렇게 초청해 놓고 토론했던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어떤 분 같은 경우는 박순혁 작가가 다른 쪽에 무슨 혐의가 있기 때문에 오서 이렇게 해서 저도 오늘 방송에 제목을 좀 이렇게 쓰려고 했었는데요. 예. 사실은 정책 당국에서 그분을 정식 초청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한국의 자본시장을 위해서는 그만한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주 객관적으로 평가를 해줘야죠. 예. 그런 측면에서 자막이 이제 가겠습니다는 어제 MN과 LP의 역의 불매도 분자에 대해서는
자, 이복현 금감원장의 자세를 이렇게 보면 철저히 조사하겠다. 어제 부위원장인가요? 배제하는 분위기에서 예. 원장께서 철저히 조사하겠다 하는 입장도 감독원장이 돋보였던 대목이다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공매도의 전산화 시스템 문제에 대해서 이거 누누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도 한 달이나 두 달 안에 이것을 개인 투자자의 요구 사항에 대해서 어느 정도 설명해야 하는 자리를 갖겠다. 이건 감독원장이 확실하게 하지 않는 것은 예. 전산 시스템은 증권사들이 만들어내야 되거든요. 그거를 이렇게 보고 설명을 갖추겠다 하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어제 내용에 배터리 아저씨의 공매도 금지 문제에 대해서는 제도권에 관련돼 있는 사람보다 월등히 전문성을 갖고 있다. 그리고 제대로 문제의식을 파악하고 있다. 예. 이런 것이 상당히 어제 토론에서 굉장히 돋보였던 자세고 이것은 제가 평가하는 게 아니라 주목했던 외국인 또 개인 투자가분들이 주목했기 때문에 한국의 자본시장을 발전하기 위해서는 이런 사람들이 많이 나와야 된다. 용기 있고 소신 있게 나의 이해가 관계없이 얘기하는 사람이 된다. 그리고 증권사라든가 이런 데에서는 이런 사람들의 얘기들을 좀 반영해서 어차피 증권사는 고객 개인 투자가들의 이렇게 예. 사실 그 사람들이 주인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사람들이 있어야 먹고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박순혁, 정의정 이런 사람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서 배척만 하지 말고 수렴해서 감독당국에서는 증시정책에 반영하고 그다음에 증권사 입장에서는 각종 금융상품이라든가 종목 투자할 때 이런 사람의 의견을 받아들여야 된다 하는 걸 꼭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이렇게 어제 국내에서는 공매도 토론이 큰 관심을 받았고요. 월가에서는 밤사이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M7보다 더 센 놈들이 온다. 이건 무슨 내용이죠? 네, 우리가 M7 종목이 앞으로 불투명한 게 아니라 예. 지난번에 한번 2주 전인가요? 이렇게 이제는 좀 많이 올랐으니까 한번 그렇죠. 차익을 실현해 주십사. 공교롭게도 그 이후에 미국의 나스닥이라든가 3대 주가가 그렇게 아주 강하게 올라가는 힘이 좀 빠지는 상태인데요. 힘이 빠지다 보니까 M7에 대해서는 좀 기대가 많이 낮아지고 예. 새로운 종목군을 찾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 증시가 지금까지는 M7이 굉장히 줄기차게 미국 증시를 이끌어왔습니다는 이게 힘이 빠지다 보니까 앞으로 올 종목은 뭐냐. 그래서 일렉트릭 11이라는 종목이 지금 용어가 나오고 있다고 됐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이놈은 점은 일전서부터 M7의 프래그멘테이션 종목 분절화 현상에 대해서 한번 작년부터 이게 금지금을 얘기했습니다. 예. 근데 M7 종목은 다들 아실 겁니다. 그중에 테슬라는 확실히 이탈된 것 같습니다. 월가에서도 확실히 이탈됐다. 그래서 지금 테슬라의 그 목표가에 대해서는 $100까지 얘기 나오더라고요. 예, 그렇죠. 그러면 M7에 이렇게 대신할 수 있는 주도 업종은 뭘까? 일렉트릭 11이거든요. 이건 새로운 신조어이기 때문에 예. 일렉트릭 11은 뭘까 하는 것을 시청자로랑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알파벳, 아마존, 메타는 시청자 여러분이 다 아실 겁니다. 또 예. M7에 속해 있고요. 근데 나머지 분야는 넷플릭스, 도어대시, 스포티파이 이건 뭐 인터넷에 나와 있습니다. 어떤 업종인지 에어비앤비, 부킹홀딩스, 소피파이, 더브레이크 데스크, 우버 이렇게 하는데요. 예. 자, 여기에 플랫폼을 제휴하는 플랫폼의 메타, 아마존 메타를 제휴하고는 나머지 부분은 시청자분들도 눈에 익었던 종목일 겁니다. 예. 이게 지금 상태에서 아무리 M7이 힘이 빠졌다 하더라도 향후 일렉트릭 11이 주도할 것이냐 하는 이 측면에서 자, 여기 중에서 플랫폼 기업을 제휴하고는 지금 선제적으로 나머지 종목에 대해서 이것이 앞으로 부각될 것이다, 투자할 것이냐 이렇게 한국경제TV 이렇게 해서 입장에서는 좀 더 좀 지켜보십사. 예. 우버라든가 소피파이라든가 부킹홀딩스라든가 다 이게 부킹 여행과 관련된 이런 이렇게 종목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렇게 이런 것이 M7을 이렇게 대신해서 미국 증시를 이끌어갈 것이냐 하는 것은 좀 더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 플랫폼 기업을 제휴하고는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미리 쫓아가지 마십사. 좀 보시고 가셔도 문제가 없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보면 뭐 공유 기업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죠. 네, 과연 그렇습니다. 이 기업들이 선망할 수 있을지 말씀하신 대로 지켜보면 좋을 것 같고요. 국내에서는 잘 알려지지 않았던 이슈지만 어제 국제금융시장에서 상당한 주목을 받았던 소식이 있었죠. 바로 일본 대기업의 임금 상승률 어떻게 결정될 것인가 초미의 관심사 아니었습니까? 네.
국내 언론에서는 이 문제를 아주 조그만 소폭 기사로 다뤘습니다는 국제금융시장 위에서는 큰 포로 달았다 이렇게 보여졌습니다. 예. 왜냐? 어제 발표됐던 일본의 그 대기업의 임금 요구안은 일본의 디플레 탈출, 그다음에 일본이 2010년 마이너스 금리 이 해제와 동시에 결부되어 있기 때문에 이 대목이 굉장히 주목됐다 이렇게 보여졌습니다. 지금 이 김재민 PD께서 지금 니케이 지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는 그만큼 증시에 불리하게 나왔다 이렇게 보여졌습니다. 자, 올해 임금 요구는 노조 보면 5.58%입니다. 94년 이후에 최고 수준입니다. 예. 이걸 얼만큼 받아들이냐? 문제는 시청자 여러분도 아시겠습니다. 일본 경제가 이렇게 어렵게 된 데는 5월 춘투입니다. 노조의 힘이 세서 그리고 비용 코스트에서 일본의 기업들의 채산성이 떨어지니까 결과적으로 잃어버린 30년이 되고 그것이 마이너스 금리가 되고 디프레를 선출했던 가장 큰 배경이거든요. 근데 이게 임금 요구안이 높아진다 하면은 거꾸로 디프레 탈출, 마이너스 금리 해제. 근데 디프레는 20년, 30년 역사. 그다음에 그 일본의 마이너스 금리는 10년 이상 국제금리에 큰 획을 긋지 않습니까? 이게 변화된다 하는 측면에서 국제금융 시장에서는 굉장히 주목됐다고 보여졌습니다. 예. 근데 아직 공식 통계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는. 자, 작년에 노조 요구안이 5.58%에서 3.58로 인상이 받아들였습니다. 예. 근데 올해는 어떠냐? 최소한 지금까지 나온 거 보면 4%, 평균적으로 6% 이상 될 거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일본 대기업들이 기업의 이윤이 누적된 것도 있습니다는 춘투 움직임이 올해 같은 경우는 재현될 조짐이거든요. 춘투표 하면 노조 힘 강해 일본 기업들이 갖고 있는 낙인 효과에서 다시 부각돼. 자, 그러다 보니까 노조 요구보다 5.58%다. 자, 6% 이상이 될 경우에는 더 많이 수용된다 이렇게 됐습니다. 예. 그런 차원에서 자, 실질적으로 보면 춘투가 안 될 것이냐, 일본의 디프레 탈출이 될 것이냐, 마이너스 금리 해제될 것이냐 하는 측면에서는 사실 대기업 임금 요구만 가지고는 안 되고요. 이번 주 금요일 내일 15일이죠. 그리고 다음 주에 발표되는 일본의 중소기업들의 임금 상승률이 더 중요하다. 왜냐? 일본은 가업 승계에 의해서 중소기업 빚이 높은 나라입니다. 그래서 춘투 여부에서는 이 중소기업들의 임금 요구안이 가장 중요한데요. 자, 전체 공의 70%를 차지하니까 내일부터 다음 주까지 발표는 중소기업들의 임금 요구안 어떻게 될 것인지 이 문제가 정책을 결정할 것이다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자, 그리고 임금과 물가 사이의 악순환 고리에도 상당한 주목이 지금 되고 있는데요. 나선 효과라고도 하죠. 이 스파이럴 이펙트 어떻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네, 같은 표현인데 예. 일본의 우에따는 어쩌냐면 임금과 그다음 물가 간의 선순환 관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이건 자기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선순환 관계인데 원래 경제학을 공부한 분들은 임금 상승과 물가 상승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스파이럴, 어떻게 비시어스, 악순환 구조다 이렇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예. 우리 국민 편에서는 일본 국민 입장에서는 악순환 고리죠. 그걸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런 차원에서 만약에 악순환 고리가 형성된다. 임금이 올라가서 실질 소득이 떨어지니까 물가가 더 올라가야 된다. 이런 악순환 고리 되면 일본의 통화 정책 입장 물가를 잡아야죠. 그렇죠. 이게 마이너스 금리 해제의 출구 전략 관련돼 있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요인입니다. 예. 그러면 각국 중앙은 입장에서는 통화 정책의 잣대를 삼을 때 필립스 곡선 시청자 여러분은 잘 아실 겁니다. 이 필립스 곡선은 시청자분한테 실업률과 이 물가 상승률은 알려져 있습니다는 원래 필립스가 1958년에 이 필립스 곡선을 만들 때는 실업률과 임금 상승률, 실업률과 임금 상승률까지의 역비례 관계를 얘기했습니다. 근데 예. 임금 상승률이 물가에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높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실업률과 인플레이율과 이렇게 변했다 이렇게 보여졌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고용시장에 실업률과 임금 상의 트레이드 관계를 가지고 얘기했다 이렇게 보여졌습니다. 예. 그런 측면에서 자, 위에다가 얘기하는 임금 요구안과 물가 간의 선순환 관계냐 악순환 관계냐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예. 그런 차원에서 자, 시청자 여러분 아시겠습니다. 물가 인권의 왜 악순환 관계냐 국민 입장에서는 자, 한번 보겠습니다. 물가가 올라갔다. 인플레가 발생했다. 그러면 국민 입장에 실질소득이 감소하겠죠. 예. 그러면 근로자 입장에서는 야, 실질소득이 감소해서 생활이 어려워져? 추가 임금 요구안이 되겠죠. 그렇죠. 지금 추가 임금 요구하면 물가가 차지하는 비중이 임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기 때문에 또다시 물가가 올라가죠. 그러면 다시 추가 임금 요구안이죠. 예. 그러다 보니까 비시어스 사이클, 악순환 구조죠.
왜 우에다가 선순환 구조입니까? 악순환 구조죠. 경제학 용어 중에서는 예. 이게 악순환 구조로 나와 있습니다. 근데 우에다가 자기 정책을 이렇게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선순환 구조로 일본 의회에서 얘기하는데 이것도 잘못돼 있다. 이게 정치적 파퓰리즘이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정치적 파퓰리즘이다. 우리가 테크로시, 틱톡 금지법 이제 나왔죠. 예. 우리가 이 방송을 통해서는 아마 2주 전서부터 이 문제가 불거질 것이다. AI 규제. 그러니까 지금 연구에서도 다 규제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테크로시 문제가 되는데요. 이 똑같은 문제도 정책 당국자 입장과 국민이 받아들인 입장에서는 상당히 다르거든요. 이게 파퓰리즘이다 이렇게 볼 때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정치인들이 자기의 국민을 위한다. 지금 총선을 앞두고 지역구의 국민을 위한다. 주민을 위한다 하면 실제로 뽑아주면 지역구 이익을 대변하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의 생존을 대변한다. 이게 정작 파퓰리즘 아니겠습니까? 예. 이게 우리뿐만 아니라 전 세계 문제다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임금과 물가의 악순환 구조가 형성되면 일본이 잃어버린 30년이라는 그 발생의 원인에 다시 나온다는 관점에서 국제금융시장에서는 이 대기업의 임금 요구안, 조만간 발표될 거고 있는 중소기업의 임금 요구안 여기에 주목되고 있다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자, 이렇게 국제금융시장에서는 일본의 대기업 인상에 상당히 지금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모습인데요. 자, 그렇다면 일본 경제, 과연 이 계기를 통해서 디플레이션에서 탈출할 여건이 마련됐다고 보십니까? 네, 객관적 여건을 보겠습니다. 정치적 파퓰리즘이 많기 때문에 이해관계를 따지지 않고 객관적 지표를 예. 시청자분과 함께 디플레 탈출할 수 있느냐를 판단해 한번 보겠습니다. 이번에 디플레 탈출하면 일본 정부가 공식적으로 디플레 선언을 2001년에 했기 때문에 20몇 년입니까? 22년 만에, 23년 만에 햇수로 예. 정상화되는 거다. 그래서 큰 의미가 있죠. 그렇죠. 이게 디플레 탈출은 큰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경제 지표 가지고 한번 보겠습니다. 현재 경제 지표로 보면 디플레 탈출 여부는 불안하지만 어느 정도 여건이 형성돼 있다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일단 가장 중요한 게 소비자 물가죠. CPI죠. 자막을 한번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CPI 보면 2023년에 3.1%입니다. 22년에 2.3%입니다. 이 수준은 우리 국민들 생각하지 마시고 예. 일본 국민은 일본이 마이너스 금리에 그렇죠. 익숙해 있기 때문에 3% 같다. 이건 놀랄만한 수준입니다. 최악의 수준입니다. 그래서 이 수준을 볼 때는 디플레 탈출할 수 있다. 왜냐? 디플레가 물가가 마이너스 상태였으니까 예. 이게 플러스 3.1%까지 갔으니까 탈출할 수 있는 여건이 있다. 이렇게 보여졌습니다. 그리고 임금 상승률도 1991년에 최고 수준이 기록할 겁니다. 아마 6%면 최고 수준이 될 겁니다. 이것도 탈출할 수 있는 여건이 됐다. 그리고 경제 성장 보겠습니다. 자, 저도 시청자 여러분한테 양해를 구하고 얘기하겠습니다. 일본의 작년에 4분기 성장률이 마이너스 0.4, 3분기가 마이너스 3.3인데요. 일본 두 번 발표합니다. 미국은 예. 속보치, 잠정치, 확정치가 그랬는데 일본 두 번 발표합니다. 두 번 발표는 확정치가 플러스 0.4% 나왔습니다. 눈에 익었을 어떤 시청자 입장에서는 당신 엊그제까지 마이너스 0.4로 얘기했지 않았느냐? 근데 이게 일본 정부의 공식적입니다. 예. 이게 일본의 지금 통계입니다. 통계. 마이너스 0.4에서 플러스 0.4로 돌았습니다. 그러니까 플러스 0.4니까 두 분기 연속 역성장에 대한 부담도 줄어들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지표상으로는 불안하지만 디플레 여건이 탈출할 수 있는 여건이 됐다. 예. 선택은 디플레 선언과 디플레 탈출은 위에다가 하는 게 아니라 일본의 기시다 총리가 하는 겁니다. 기시다 총리가 과연 디플레의 탈출하는 모험을 선택할 수 있을까? 지금 한번 기시다 정부가 처하고 있는 여건을 한번 따져서 같이 한번 시청자분이랑 같이 답을 구해보겠습니다. 예. 자, 말씀하신 대로 디플레 선언 그리고 탈출은 우에다가 아니라 사실 기시다, 그러니까 일본 정부가 하는 게 맞을 텐데요. 지금 아오키 법칙 얘기도 몇 차례 해주셨었고 또 조기 하야까지 거론되는 상황에서 이런 모험 할 수 있겠습니까? 네, 맞을 수 있는 게 아니고요. 확실하게 디플레 탈출과 선언과 탈출은 일본 정부가 하는 겁니다. 예. 맞을 수 있다 이런 표현보다도 객관적 확정적 사실이기 때문에 제가 홍영표 얘기를 다시 부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면 일본의 그 디플레 탈출로는 정부가 기시다 정부가 이걸 탈출할 것이냐. 지금
할 수가 없는 입장입니다. 그렇죠. 9개 법칙이 걸려 있죠. 자민당과 함께. 이건 다들 아실 겁니다. 예. 그러면 일본의 작년에 4분기 성장률 플러스 0.4인데 질적인 측면을 보겠습니다. 일본의 국민 기여가 GDP 기여도의 약 70%를 기여도는데요. 민간 소비는 더 떨어졌습니다. 민간 소비의 기여도는 더 떨어졌습니다. 예. 일본 국민들은 경기 회복이라는 얘기가 지금 이렇게 체감적으로 와닿지 않는다는 그렇죠. 얘기죠. 그런 측면에서 기시다 총리 입장에서는 어떠냐. 지금 상태에서는 자 경제 강렬도 재무상이라는 걸 하고 있습니다는 디플레 탈출이라는 그 모험을 선택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이 아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계속해서 반복되어 왔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 기시다 정부는 절대적으로 디플레 탈출을 이렇게 하지 않는다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일본 경제 디플레 탈출 여부가 중요한 건 지금 일본은행의 마이너스 금리 해제랑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네, 디플레 탈출은 정부가 하는 거고 예. 디플레 탈출에 대해서 마이너스 금리 해제, 아베노믹스 포기, 출구 전략은 자 통화정책관이기 때문에 우회했다 일본은행이 하는 거다 이렇게 그렇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 디플레 탈출 여부가 왜 중요하냐면 바로 마이너스 금리 해제와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엔화 투자자라든가 이 가장 가시면은 마이너스 금리 해제와 직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시기적으로 임박됐죠. 3월 3월 달에는 18일에서 19일, 4월 달에는 25일, 26일. 일본은 원래 회의입니다. 자, 한국이 원래 회의, 중앙은행을 페드를 쫓아간다 해서 8번을 축소했는데 일본은 원래 회의입니다. 그래서 3월은 18일에서 19일, 4월 달에는 25일에서 26일. 그래서 4월은 우회했다가 취임한 지 1년이 되는 날입니다. 예. 자, 그래서 마이너스 금리 해제 여부와 관련해서 3월 달에 할 것이냐? 3월 해제설이고요. 4월 달에 할 것이냐? 4월 해제설입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지금 상태에서 성급하게 마이너스 금리를 해제할 것이냐 하는 측면에서는 이미 증시 입장에서는 니케이 지수가 4만 넘다가 지금 상태에서 3만 8천까지 떨어지고 있습니다는 예. 바로 이런 구조입니다. 마이너스 금리를 유지할 때는 국채 금리가 하락돼서 증시가 사무라이 7도 빅테크 종목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서 주가가 상승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마이너스 금리가 해제하면 지금 일본이 이게 뭐 하루인가요? 예, 하루죠? 그러면 한 뭐 3개월이나 그다음에 52주 한번 보여주시면 명확히 나올 겁니다. 예. 3개월에서 저게 4만 넘다가 지금은 아주 그렇죠. 지금 딱 꺾였죠. 꺾였죠? 그런 측면에서는 자 마이너스 금리 해제 얘기 나오니까 어떠냐? 빅테크 중심인 사무라이 7 종목들이 떨어지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증시에 찬물을 끼얹은 주가가 하락한다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상태에서는 디플레 탈출을 선언하는 일본 정부, 기시다 정부가 탈출이 좀 어려우니까 과연 우회했다가 사실 마이너스 금리를 3월 회의, 예. 그다음에 4월 회의에서 이것을 해제할 것이냐 하는 측면에서는 상당히 고민이 많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3월 해제설, 4월 해제설이 공식적으로 나오게 된 배경이다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일본 증시 그리고 엔화 투자 전략 어떻게 세워야 되겠습니까? 네, 일본인 지케이 지수가 4만 그렇게 갈 때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예. 하나는 경제적 측면에서 받쳐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그렇죠. 두 번째는 주도업종인 사무라이 7이 미국의 M7 빅테크 업종과 관련돼 있기 때문에 만약에 미국과 일본의 증시 중에서는 먼저 떨어진다. 일본 증시가 먼저 떨어진다. 미국은 지금 론플레이션, 파이어 마켓처럼 근거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일본은 경제적 측면에서 받쳐진 먼저 떨어진다. 그리고 주도업종인 M7도 독자적으로 갖고 있는 게 아니라 M7, 사무라이 7도 예. M7과 연관성을 갖고 있다. M7 떨어지면 사무라이 7도 떨어진다. 그래서 니케이 지수가 4만이 넘을 때 목표 스윙인발 달성하면 차익을 실현해 줍시다 하는 것을 권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뭐 이렇게 지금도 변함이 없고요. 중요한 것은 엔화 문제입니다. 엔화 문제에서는 시청자 여러분 아시겠습니다만 작년에 우회했다가 이렇게 취임했을 때 증권사라든가 국내 증권, 금융사들이 엔화 투자하십시오. 예. 성공했느냐? 성공하지 못했죠. 작년 4월에 1,400원에서 800, 어제 890원입니다. 원의 환율이 떨어졌다는 것은 엔화 투자하면 저만큼 이렇게 저만큼 손해를 봤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일본의 디플레 탈출과 그다음에 사실 마이너스 금리 해제가 지금 다가오는 시점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그동안 국내 증권사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엔화 투자하세요. 엔화를 가지고 미국의 국채 투자하세요. 이것에서 지난 1년 동안 줄기차게 하지 마십사 하는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예. 지금 상태에서는 일본의 주식과 엔화는
포머족처럼 뒤늦게 투자하는 것은 금물입니다. 근데 한 가지 말씀드리면 예. 실수요 차원에서는 일본의 디플레 탈출이라든가 이런 것이 가시권에 오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죠. 실수요 차원, 투기적 아니라 실수요 차원에서는 엔화를 좀 미리 사놓으신 것도 도움된다. 실수요 차원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 수출입 결제라든가 이런 것은 좀 그래서 그동안에 이렇게 엔화 투자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금물 입장을 채워서 오늘부로 실수요 차원에서는 엔화 투자를 이렇게 하는 것도 바람직할 수가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도움 말씀의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준 논설위원이었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